나는 그 집을 쫓겨나서 떠난 것이 아니다. 결국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그곳에 머물도록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3월 말에 늦은 오후에 서울에 도착했다. 바람은 아직 차고 하늘은 축축했으며 시골 흘길에 익숙한 내 두 다리는 며느리 집 때문에 시멘트 계단에 발을 디딜 때 살짝 떨렸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마음은 마치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두근거렸다. 그 아이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엄마가 아니라는 듯이. 문이 열렸다. 며느리 민정이 활짝 웃으며 고무장갑을 벗지 않은 채로 말했다. 어머님, 세상에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방 정리 중이었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섰고 방금 말라버린 바닥 청소용 세제 냄새에 미역국 냄새가 섞여 들었다. 작고 깔끔하며 불이 환한 공간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 넓지는 않지만 굳이 넓을 필요는 없었다. 어른 셋의 아이 하나가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 민정이 나를 복도 끝에 작은 침실로 데려갔다.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침대 시트는 새로 갈았고 베개도 세탁했어요. 전기담요도 새로 샀는데 밤에 켜고 주무시면 따뜻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이지만 정갈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나무 책상, 부드러운 크림색 커튼, 그리고 들국화를 본뜬 인조 꽃병 하나.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다. 시댁을 떠난 수십 년 전 이후 누군가가 나만을 위한 방을 준비해 준 적은 없었다. 재현, 내 아들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예전 그대로였다. 말수가 적고 잘 웃지 않지만 나는 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꾸밈없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엄마, 뭐 좀 드셨어요? 나가서 뭐 좀 사올게요. 나는 새 침대에 앉아 여행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낡은 청 가방 하나, 안에는 집에서 입는 갈색 옷 2벌, 바람막이용 기름 1병, 라디오에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온 비타민 1통,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생강청 하나. 생강은 맵지만 따뜻하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날 저녁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3살간 넘은 손자 지훈이는 밥상 주변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다. 민정이는 계속 고기를 내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아이 봐주시려면 건강하셔야죠.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이미 계획된 어떤 일의 한 조각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다. 수년간 시골에서 남편 영정과 낡은 천장 선풍기만 바라보며 혼자 살다가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의 말소리, 웃음소리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얇게 비쳐 들어왔고 나는 그곳이 어딘가 안전한 장소인 줄 알았다. 나는 생각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아마 미소 지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말년을 자식 곁에서 보낼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그날 햇살처럼 진짜 추위가 오기 전에 한 줄기 따스함일 뿐이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나는 그저 늦게 찾아온 따뜻한 꿈속에 있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쓸고 식탁을 닦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늘 손을 움직이려 했다. 어느 날은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전날 밤 기침하던 지훈이를 위해 죽을 좀 끓이려 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려는 순간 민정이가 방에서 나와 다급히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쉬세요. 정말로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랐다. 관심이 아니라 제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배죽 좀 끓이려 했어. 지훈이가 어제 밤에 기침을 해서. 네,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정이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직 열지 않은 냄비 뚜껑 위에 손을 얹은 채 갑자기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또 다른 날 나는 빗자루를 들어 바닥을 쓸었다.
집이 그다지 더럽진 않았지만 딸아이 머리카락이 자잘하게 떨어져 거슬렸다. 재현이가 지나가다 내가 허리 굽혀 청소하는 걸 보고 단 한마디만 했다.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요. 목소리에 화는 없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돌려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내 손이 쓸 곳이 없어진 걸 느꼈다. 나는 계속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다. 나는 온 가족의 옷을 개었다. 지훈이의 셔츠, 민정이의 속옷, 아들의 수건을 침대 위에 놓아두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방 안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엄마한테 내 옷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옛날식으로 개셨어? 니트는 그렇게 개면 늘어난단 말이야.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문을 통과해 내 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나는 점점 물러났다. 물건에 손 떼지 않았다. 청소도, 정리도, 요리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으면 복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었다. 식사도 점점 달라졌다. 처음엔 민정이가 부르곤 했다. 어머님, 밥 드세요.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뀌었다. 어머님, 벌써 드셨어요? 그리고 점점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식탁에는 찬밥 한 그릇과 비스듬히 놓인 젓가락 한 벌뿐이었다. 나는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손자 지훈이만이 남은 유일한 빛이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내 방으로 달려와 안겼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점점 줄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함께 책을 읽자고 부르자 민정이 부엌에서 말했다. 어머님, 요즘 아이 일찍 자는 습관 들이고 있어서요. 방에서만 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아주 타당했고 매우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훈이는 더 이상 내 방으로 달려오지 않았다. 나는 햇살이 환히 들어오는 그 방에 누워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흐려졌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사람처럼 누구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누구도 책상을 치거나 의자를 걷어차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어머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침묵은 노인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집안에서 내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이 가족을 향해 품은 마음은 일시적인 것도 단지 시어머니의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다. 그건 내가 손주가 갓 태어났을 때 갈아준 기저귀 하나하나, 며느리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다시 배운 요리 하나하나, 밤마다 아이가 기침할 때 문을 열지 못하고 조용히 귀 기울이며 보낸 수많은 밤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나는 한노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며느리가 날 친엄마처럼 사랑해주지 않아도 돼. 그저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어쩌면 내가 너무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민정이는 능숙한 사람이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거친 말을 한 적도 없다. 항상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바늘처럼 내 가장 약한 곳을 찌른다. 나는 어느 날 그 아이가 내 아들 재현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나도 어머님이 좋은 분이란 건 알아. 근데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어머님은 너무 관여하세요. 식탁 닦을 때 3번씩 닦으시고 수건도 옛날식으로 계시잖아요. 너무 답답해. 재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책 넘기는 소리, 한숨 소리만 들렸다. 그 아이가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익숙한 반찬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을 했다. 의자 밑에 떨어진 양말을 하나하나 주웠다. 아무도 없을 때 욕실 거울을 닦았다. 손수건을 개어 원래 자리에 정리했다. 낡은 칫솔 대신 새 칫솔을 사와 조용히 교체했다. 나는 그 집을 내 가족처럼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다. 나는 믿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질그릇 안에 갇힌 빛과도 같아서 누구도 비출 수 없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지도 못한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학교에서 일찍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는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로 나갔다. 지훈이는 나를 보자 달려와 꼭 안으며 내 볼에 뽀뽀를 했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젖은 신발 때문에 발이 저려왔지만 가는 길에 나는 물었다.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오징어 같아. 찐득찐득 따뜻따뜻해. 나는 빗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회색빛 하루의 햇살이 스며든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민정이는 내가 안고 들어온 젖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님,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애가 이렇게 젖었으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요? 나는 다급히 말했다. 우산 가지고 갔었어. 괜찮아. 금방 닦아줬어. 하지만 민정이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문가에 서 있었다. 우산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고마워요 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춥지는 않은지 묻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손주를 데려다 준 사람이 아니라 괜한 수고를 늘린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복도 불빛만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일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나는 민정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아이도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자기만의 필요도 있을 테니까 나는 그저 슬펐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가족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쩐지 내 마음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선물 같았다. 한 번은 아들 책상 서랍에 몰래 편지를 넣어두었다. 몇 줄 안 되는 글이었다. 재현아, 엄마는 표현을 잘 못해. 하지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엄마는 들을 거야. 나는 기다렸다. 사흘, 나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말에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 서류 더미 속에 접힌 편지를 보았다. 읽지 않았다. 펼치지도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마치 나처럼 이 집에서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여진 적 없는 사람처럼 이 집엔 항상 닫혀있는 문이 하나 있다. 바로 아들 재현이의 작업실. 내가 함께 살기 시작한 날 그는 말했다. 엄마, 제 방엔 들어오지 마세요. 안에 엉망이라 엄마가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다. 특히 사무직처럼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원래 호기심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낮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은 민정이 지훈이를 데리고 외출했기에 집엔 나 혼자뿐이었다. 깜짝 놀라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살짝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기지 않았다. 방 안은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엉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가지런했다. 노트북, 재무 관련 서적, 가족 사진 몇 장.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를 멈춰 세운 것이 있었다. 책상 옆 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하나.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지만 한쪽이 벌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다시 붙이려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테이프를 다시 붙이려다 눈에 익은 서류 한 묶음을 보았다. 그건 바로 내가 평생 남편과 함께 모아 산 시골 땅의 등기증이었다. 나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 나는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다. 하지만 복사본에 적힌 이름은 재현. 나는 손이 떨려 다른 서류를 넘겼다. 위임장, 내 필체를 흉내낸 서명.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 누군가 옛날에 내가 정기 신청서에 쓴 서명이나 병원 입원 시 서명한 종이에서 가져다 쓴 모양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대출 담보 계약서, 은행 대출 신청서, 공동 소유 자산 확인서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서명으로 된 문서.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녀의 사업 자금을 위해 본인의 자산 담보 제공에 동의함. 눈앞이 흐려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건 숫자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국을 끓이고 옷을 개고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내가 의지하려 했던 마지막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다시는 다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재현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나는 식사 시간 내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일은 괜찮니?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냥 그래. 나는 그 아이에게 국 한 숟가락을 퍼주고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어린 시절 열이 나던 아이를 안아주었고 아이가 곤히 잘 때 손톱을 깎아주었고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전 재산을 내어주었던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증거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그 방은 원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이젠 진실이 숨겨진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았다. 여전히 일찍 일어났고 조용히 차를 끓였고 손자 수건을 개어놓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매일 아침 민정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내가 혹시 오해한 건 아닌지, 누군가 먼저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진 않을지, 최소한 미안한 눈빛, 한마디 설명, 혹은 사과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지. 하지만 아니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대로 흘러갔다. 달라진 건 내 마음뿐이었다. 내 마음은 매일 무거워졌다. 마치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집에 혼자 갇힌 듯한 기분.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손자를 재우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 민정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문 뒤에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몰랐다.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응, 땅 문제는 다 해결됐어. 이제 엄마 서명만 받으면 자금 나와. 응,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 나이도 있고 뭐라고 해도 고개 끄덕이시잖아. 병원 요양원에 몇 달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 집이 압류되는 것보단 낫잖아.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떨리고 컵 속에 물이 손등에 흘러내리는지도 몰랐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 말이 떠올랐다. 뭐라고 해도 고개 끄덕이시잖아. 나는 그렇게 끄덕였다. 아들이 대학 중퇴하겠다고 했을 때도, 민정과 갑작스레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나는 늘 끄덕였다. 사랑이란 믿음이고 믿음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 여겼기에.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사람들이 나를 엄마라 부른 건 내가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서류에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엄마였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한 개의 서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서류 한 묶음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은행에서 동해 서명을 요구해서요. 사업 때문에요.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품에서 자란 아이가 지금은 냉정한 계약서 한 장을 내밀며 마치 나를 그의 인생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했다. 나는 물었다. 엄마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현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끼리 믿으려면 왜 종이로 증명해야 하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이 방에서 나와 급한 듯 말했다. 어머님,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사인해주세요.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사인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어. 엄마가 이해 못하시는 거면 다른 방법 생각하지 뭐. 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들었다. 이해 못하시는 거면 동의하지 않으신다. 더 원하지 않으신다. 도 아니었다. 그냥 이해할 능력이 없다. 이젠 슬프지도 않았다. 마음이 그저
텅 비어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차라리 누구도 낳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집을 떠났다. 햇살이 좋은 아침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다툼도 눈물도 없었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끓이고 내가 혼자 밥을 먹던 식탁을 닦았다. 그리고 손자의 방에 편지 한 장을 놓았다. 지훈아, 할머니는 멀리 가지 않아. 단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란다. 나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났다. 여행 가방, 외투, 보약, 심지어 고향에서 가져온 생강청도. 단 하나 작은 가방만 들고 나왔다. 가족관계 증명서, 예금 통장, 그리고 내가 직접 작성한 새로운 위임장. 이제 내 스스로를 위해 서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문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해안가 작은 마을의 원룸 하나를 얻었다. 아침에는 햇살이 들고 오후에는 바람이 불어. 마음속 눅눅한 것들이 바람에 마를 수 있는 곳.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조용히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모든 재산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계좌에 남은 전액을 인출했다. 그들이 어떻게든 빼앗으려 했던 그 땅을 팔았다. 그리고 그 전액을 의지할 곳 없는 어머니들을 돌보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다음 주 내 변호사가 재현이네 집으로 봉투 하나를 보냈다. 그 안엔 소유권 이전 서류의 사본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재현아,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이 재산을 남기면 넌 언젠가 그 계산들을 후회하게 될 거야. 반대로 엄마가 다 가지고 떠나면 넌 엄마를 이기적이라고 원망하겠지. 그래서 엄마는 둘 다 떠나기로 했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다만 바라는 건 나중에 지훈이가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사라지신 게 아니라 맛있는 고기를 먼저 집어주는 그 밥상에 햇살 냄새 나는 겨울 옷 속에 아무 이유 없이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손 안에 언제나 계신단다라고만 말해줘. 그걸로 충분해. 그들이 그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나는 모른다.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안다. 그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